쿠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이제 처음엔 공짜로 서비스를 풀어서 시장을 확보한 뒤에 머니사이드 그룹을 데려오는. 그런데 저는 유튜브를 열기가 조금 무서워요. 공직자가 그런 영상을 본다는 게, 아니 전 그런데 멜로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윤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이라는 신간을 쓴 강송호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강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어려운 느낌의 분이에요. 왜냐면은 금융위원회,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알고, 특히 금융기관 뭐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위원회 되게 힘 있는 자리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 국제협력이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 말 그대로 이제 국제협력, 외국계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입을 할 때 제도적인 결함을 보완하거나 건의사항을 도와주는 일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해외로 나갈 때 외국 동향을 알려주거나 외국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공무원이신 거잖아요. 예, 현재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라고 하면 좀 외람되지만 아니, 공무원 생활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책도 쓰시고, 궁금한 게 양력을 보니까 뭐 우리나라 이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어요. 아니, 전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소탈합니다. 가장 좋은 대학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또 행정고시 패스하시고 하셔갖고 딱 봐도 공부 되게 잘하시는 얼굴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우리 요즘에 유튜브들 뭐 주식 방송은 뭐 30,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보지만, 제가 이렇게 연령대별을 보니까 10대 분들이 가끔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10대 분들도 재테크에 관심 있으시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만약에 보고 있다면, 야,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뭐 그런 팁 같은 거 하나 있나요?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한번 간단한 강의를 한 적이 공부하는 있었습니다. 강의? 아니요, 이 책에 대해서, 플랫폼 책에 경제에 대해서.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뭐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제 답변은 뭐 기본에 충실해라.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라 라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공부를 이렇게 못했으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교과서라고 치면 이 책을 교과서 위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뭐 밑줄을 치면서 중요한 거 핵심을 파악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 읽어야 된다든지, 또 방법론이 있지 않을까? 그 책은 여러 번 읽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 번 다독. 책은 한 번만 읽어서는 안 되고 3번 정도 읽어야 책의 진가를 알 수 있거든요. 저도 항상 이제 책을 읽을 때는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표시를 합니다. 그 테이프로 마킹을 해서 표시를 하고,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마킹한 부분만 다시 보거든요. 총 3번 정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나 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 잘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다독이 답입니다, 책은. 이게 이제 고시 합격생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3회독이냐 뭐 5회독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 번 읽으면 확실히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도 정리인데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을 한 번 읽을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두 번, 세 번 읽어야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두 번, 세 번은 꼭 읽어라고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무원이시면 당연히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장인인 거잖아요. 요즘 직장인들이 화두죠. 내 연봉으로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재테크 공부를 하시는 건데요. 직장인으로서 미래를 위한 저축 투자, 뭐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여기 이제 출연하면서 주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세무사님 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야, 성호야, 가면 종목 추천 좀 해달라고 해라.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저는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4급 이상 공무원은 주식 투자를 못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요? 예.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를 1,000만 원어치 사고 싶다. 근데 계좌를 통해서 살 수가 없다는 뜻이네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3천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3천만 원. 3,001만 원부터는 백지 신탁을 맡기거나 은행이나 자산 그 관리회사에 신탁을 맡기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주식은 하지 못하고, 사실 지수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 네이버 이런 대형주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플랫폼 회사들의 많은 부분이 투자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지수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투자를 못 하시는데 지수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가 네이버, 4위가 카카오, 또 미국의 탑5 안에 드는 빅테크에도 구글이 있고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 저는 재테크에 많이 실패한 편입니다. 제가 아직 집이 없거든요. 주위에 이제 뭐 돈 재테크에서 잘 번 사람들은 집을 일찍 샀거나 대출을 맡기고 영끌을 했어. 예, 옛날에는 사실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우스푸어라는 말은 없어지고 영끌, 비투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인데. 저는 이제 집을 못 사서 아직은 그냥 푸어로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도 아니고. 하우스푸어도 아니고 그냥 푸어.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고급 공무원님이. 자, 그럼 일단 개인적인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책 제목을 보면 네트워크 경제 입문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경제, 네트워크 경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차역에 가면 저희가 기차를 만나지 않습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그 연결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이제 제가 유튜브라면 이세무사TV 구독자와 이세무사님을 연결하는 곳. 그리고 쿠팡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곳. 이런 연결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플랫폼인데,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 ICT 기술을 만나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런 공간들이 구축이 된 거죠. 쿠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이렇게 온라인 기술, 네트워크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플랫폼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을 했고, 따라서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따로 떼어내서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책에도 조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를 설명하다가도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양자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이해가 다 가셨죠?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좀 먼저 궁금한 게, 변화를 몰고 올 네트워크 경제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카카오톡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양면 시장이 잘 보인다. 또 그 바로 위에는 양면 시장 이론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 그래서 양면 시장? 이게 뭐지?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양면 시장이라는 게 플랫폼이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two-sided market. 시장이 양쪽으로 있는 마켓이다 라는 건데, 이제 플랫폼을 보면 한쪽에는 소비자가 있고 한쪽에는 생산자가 있죠. 쿠팡에도 그 소비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그룹들이 있다. 그걸 이어주는 곳이다 라고 해서 양면 시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최근엔 3면 시장이란 말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소비자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라이더들도 있죠. 세 당사자들이 이제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그 양쪽을 이어준다는 면에서 양면 시장이라고 부르고, 이 양면 시장에는 근데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보면 양쪽에서 보통 수수료를 받거든요. 네. 근데 나이트클럽을 가보면 가입료를 다 받지 않습니다. 입장료를. 보통 남자한테만 받죠. 그렇죠. 여자들은 8시 이전에 입장이면 공짜로 보통 받습니다. 진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한쪽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내는 쪽을 따로 두고 한쪽은 미끼 상품으로, 미끼 그룹으로 먼저 입장을 빨리빨리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른 쪽에서 들어오게 되죠. 이처럼 플랫폼은 굉장히 그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게 한쪽에 보통 비용을 부과하고 한쪽은 혜택만 보통 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유튜브도 예를 들어 보면 공짜로 영상을 보죠. 사람들은. 그럼 유튜브 운영비는 누가 낼까요? 광고주들이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플랫폼 반대쪽에는 광고주나 아니면 뭐 이모티콘 판매자들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내는 쪽이 몰리기 때문에 한쪽이 돈을 내고 다른 쪽은 공짜로 서비스를 누리는 그런 구조가 가능한 게 플랫폼 경제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돈을 내는 쪽이랑 돈을 내지 않는 쪽이 있는데, 돈을 내는 쪽을 머니 사이드라 부릅니다. 머니 사이드. 그리고 그 돈을 내지 않는 쪽, 혜택만 보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쪽을 서브시디 사이드라 그럽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서브시디 사이드. 양쪽이 이제 들어오면서 플랫폼이 돌아가는 거고, 한쪽에서만 이제 비용을 부담하고, 처음에 플랫폼들은 한쪽 집단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미끼를 많이 던져요. 그걸 이제 공짜 미끼 전략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토스 아시죠? 토스도 토스 증권을 론칭을 했어요. 증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토스증권에 처음에 가입을 하면 공짜로 한 주씩 줬어요. 불과 한 달 전 일인데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 당첨됐으면 기분 진짜 좋았겠다. 100만 원짜리 주식 당첨되면. 아마 그런 주식은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1,000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에 있는 주식을 추첨을 통해서 주는 방식으로 공짜로 막 서비스를 푼 거죠. 처음에 이제 사용자만 많이 모으면 그 어느 순간에는 돈을 내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하에 그렇게 풀기도 하고, 쿠팡도 사실 지금 적자 기업이잖아요. 계속 만년 적자 기업인데 이렇게 싸게 계속 이제 그 서비스를 처음에는 공급을 하다가, 카카오톡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뭐 2, 3년 정도 적자를 보다가 결국에는 광고주들도 들어오고 이모티콘 판매자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흑자 기업으로 변신을 했거든요. 모든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처음엔 공짜로 서비스를 풀어서 시장을 확보한 뒤에 머니사이드 그룹을 데려오는 방식으로 보통 정착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카카오톡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유저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걸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유저들이 많아지고 광고주들이 들어왔다. 쿠팡, 카카오톡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음 2장은 이제 네트워크가 경제 권력을 대표한다. 그냥 제목이 딱 궁금합니다. 경제 권력? 목차를 보면 데이터 처리 속도와 권력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경제 권력에 대해서. 그 사실 경제 권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뒤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경제 권력인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장하고 있느냐. 사실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하면 지금 그 시청자분들 네. 유튜브에 접속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유튜브를 열기가 조금 무서워요. 왜요? 지인들 앞에서. 왜냐하면 유튜브 열면 제가 봤던 영상들, 비슷한 영상들 쭉 추천이 뜨잖아요. 관련 영상, 추천 영상 많이 뜨죠. 네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가 그 옛날 이제 종영한 드라마인 사랑과 전쟁이거든요. 제 방송 정말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그 관련 영상, 그리고 연애 코치 뭐 이런 영상들이 제 유튜브를 열면 엄청 뜨는데, 공직자가 그런 영상을 본다는 게, 아니 전 그런데 멜로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 뜨고 사랑과 전쟁 뭐 이렇게 막 뜨는 게 남들 있는 앞에서 틀면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네이버가 대표님이나 저나 똑같은 화면이었어요. 근데 이젠 틀면 자기가 좋아하는 언론사, 자기가 지정해 놓은 언론사 이런 게 일면에 뜨잖아요.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플랫폼이 옛날처럼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개인화된 공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뭐였냐? 그게 바로 데이터라는 거죠. 사실 지금 그 이세무사 TV를 클릭해서 시청하시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아마 구글이나 유튜브는 이제 알겠죠. 이분들은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 자산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사람들은 몇 시에 보통 접속을 하네. 이때는 이런 광고를 띄워야겠다. 이때는 자나보다 활동을 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구글을 들어가서도 그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어떤 페이지가 나왔다. 근데 우리가 그걸 눌렀다가 바로 뒤로 가기를 클릭했다. 그럼 구글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구나. 바로 뒤로 가기를 눌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예, 이처럼 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우리를 뭐 일종의 감시, 안 좋은 말로 하면 감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제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감시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빅브라더라고 불렀잖아요. 정부가 우리 개개인들을 감시하는 현상. 근데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우리들을 더 잘 아는 시대가 온 거죠. 데이터 수집이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 장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너무 공감 가는 게, 왜 이렇게 네이버에서 뭐 검색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어디 지역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나중에 거기 검색을 안 했는데도 뭐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내가 뭘 검색했는지를 다 이런 광고에도 써먹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